오늘 함께할 책의 제목은 음식의 미래, 라리사 짐버로프지움 재효영 옮김, 갈라파고스에서 23년 11월 1일에 발행했습니다. 원전은 Technically Food, 2021년에 나온 책입니다. 저자는 미래의 음식에 대한 글을 여러 매체에 기고하는 작가입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10년, 20년 후에 어떤 음식들이 나오게 될까라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이 책은 1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머릿말에 보면 저자가 12살 때 제1형 당뇨병을 진단받고 음식에 세세한 주의를 하다 보니 음식의 속을 꿰뚫어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라벨을 정말 많이 읽는다. 장을 보러 가서 새로운 식품이 보이면 일단 영양 성분표부터 유심히 확인한다. 한 연구를 보면 성인 중에 식품 라벨을 자주 확인한다는 사람은 3사람 중 1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떠올리며 시작됐다.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식품을 우리의 미래로 받아들인다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게 될까?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나처럼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과학적인 지식을 조금 더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그래도 가장 희망적인 것은 제1장에서 다루고 있는 조류입니다. 조류는 물속에 살면서 엽록소로 동화작용을 하는 식물을 가리킵니다. 조류에는 해조류, 해초 등도 포함되겠죠. 조류가 공상과학 소설 등에서 음식의 소재로 쓰인 이유는 공급량이 넘치고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조류는 10억 년 이상 존재해왔고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먹거리였다는 사실은 고고학적인 증거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종류는 7천여 종이지만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구 생물의 생존에 조류가 기여하는 몫은 엄청나다.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50%는 조류에서 나온다. 그래서 조류에게 해가 되는 건 무조건 나쁜 일이다. 파란색과 녹색을 띠는 클로렐라, 스피룰리나 같은 남조류는 아마 식이보충제로 가장 많이 접하는 종류일 텐데 그리 큰 주목은 받지 못하고 있다. 캠브리지대 한 연구자는 미세조류가 전망이 매우 밝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조류를 유일무이한 작물로 여긴다. 기술을 통해 특정한 자연 성분을 더 강화된 인공 성분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고 태양광을 LED로 대체해도 잘 자란다. 농사 지을 땅도 필요 없다. 염수로도 재배할 수 있다. 위로 쌓아 올리는 구조로도 재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도시에서도 기를 수 있다. LED 스펙트럼을 조절하면 성장 속도도 최적화할 수 있다. 또한 조류에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다른 문화 간 경계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이다. 현재 미국에서 조류가 들어간 논바라는 스낵이 생산되고 있다니 먹어보고 싶네요. 또한 조류 중에는 육류가 명암도 못 내밀 정도로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은 종류도 있다. 색소를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고 첨가물로 만들어 아이스크림, 우유, 요거트, 사탕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소의 먹이를 1%만 해조류로 대체하면 소의 트림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67%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조류는 아니지만 잠재력이 아주 큰 수중식물로서 유굴레나와 좀개구리밥이 있다. 연두색 작은 잎을 가진 좀개구리밥은 단백질 함량이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제2장 균류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균사체란 단어는 생소하기만 했지만 이제 균사체는 시중에 판매되는 대체육 중 대두가 주재료가 아닌 제품의 기본 재료가 되었다. 균사체로 만든 대체육은 쿼언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쿼언은 사람이 섭취할 목적으로 처음 만들어진 단세포 단백질인데 미생물을 대량 배양하여 세포 그 자체 또는 균사체에서 추출해서 가공한 단백질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스테이크나 닭고기, 베이컨, 햄버거 패티 등이 있다. 미래식품으로 개발되고 있는 제품을 통틀어
균사체는 우리 식품 체계를 개선할 가능성이 가장 크고 유력한 후보다. 지속 가능성이 있고 건강에도 유익하며 우리가 잘 아는 동물 단백질의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제3장 완두콩 단백질. 이것은 지금도 완전 채식주의자인 비건들이 많이 먹는 단백질 중 하나입니다. 완두콩으로 만들어진 우유도 부드럽고 맛도 좋다고 합니다. 다음 제4장 우유와 달걀. 식품산업에서는 유전자를 조작해서 원하는 결과물을 얻는 과정을 간단하게 미생물 발효라고 부른다. 치즈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유를 응고시키는 효소가 필요하다. 냄새가 아주 지독하면서도 맛이 좋은 유럽의 전통적인 치즈는 어린 송아지의 위내벽에서 얻은 효소를 사용해서 만든다. 이것을 실험실에서 만들어낼 방법을 찾던 식품업계는 마침내 제조합 DNA 기술로 1990년 FDA의 승인을 받았다. 이 결정으로 오늘날 우유 단백질, 달걀 흰자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첨단 기술 스타트업의 등장과 임파서블 버거의 개발로까지 이어졌다. 달걀 흰자는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 함량은 높으면서 콜레스테롤은 없는 대체 불가능한 단백질이다. 합성 생물학 기술로 달걀 흰자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단백질을 만드는 것, 오래지 않아 이루어질 전망이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달걀은 1조 개가 넘는다. 게다가 향후 20년간 달걀 소비량은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우리는 닭 없이 만든 달걀, 소 없이 만든 우유를 먹을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5장 음식물 업사이클링. 업사이클링은 영양소가 아직 남아있는 폐기물을 모아서 완전히 새로운 다른 식품으로 만드는 일을 말합니다. 맥주를 만든 후 맥주박을 가공해서 가루로 만들면 영양가가 높고 통밀 가루보다 섬유질도 서너 배 더 많고 단백질 함량은 아몬드 가루와 비슷하다. 다른 식품과 배합해서 쓰는 게 가장 적합해서 스낵 시장에서 많이 쓰인다. 다음은 두부 제조 후 남는 콩비지 얘기다. 비지는 대두에서 나온 물질이므로 중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고 그리고 글루텐이 아예 없다. 섬유질과 칼슘까지 섭취할 수 있다니 업사이클링의 승리다. 또한 주스를 만든 후 남는 찌꺼기로 또띠아칩을 개발한 회사도 있다. 올리브유 등 여러 가지 식물성 기름을 짜고 난 그 찌꺼기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러한 업사이클링 산업은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식품 체계는 아주 완고하고 변화를 반기지 않는다. 그로 인해 최종 식품에서 업사이클링된 성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5에서 10%에 그치거나 그보다 적다. 저자는 대기업의 지속 가능성 목표에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폐기물을 줄이는 것도 포함되어야 하며 업사이클링된 원료의 사용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합니다. 다음은 제6장 채식 버거. 미국인들은 일주일에 평균 2.4개씩 햄버거를 먹는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도 두 회사에서 나온 식물성 버거와 완두콩 단백질로 만든 버거가 통용되고 있다. 다음은 제7장 수직농업입니다. 인터넷에 수직농장을 검색해보면 분홍색과 보라색 LED 조명과 천장까지 높이 쌓인 새하얀 화분들과 선반틀, 줄지은 작은 구멍으로 머리를 내민 싹, 흠 하나 없는 초록색 잎들이 줄줄이 자라는 모습 등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담긴 사진을 볼 수 있다. 수직 농장들이 중시하는 건 제품의 안정성이다. 수직 농법으로 재배된 농산물은 사람의 손이 거의 닿지 않는다. 또한 생산지와 배송지 사이 거리가 짧아서 더 맛있고 신선하다. 하지만 수직 농법의 이면도 살펴봐야 한다. 흙 없이 재배된 채소가 과연 흙에서 자란 채소만큼 우리 몸에 이로울까? 토양과 식물이 우리 몸속 장과 맺는 미생물학적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다음은 제8장 세포 배양육입니다. 식물성 대체육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지만
세포 배양육은 아직 스타트업 단계다. 2020년 한 연구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소 한 마리에서 얻은 생체 조직 표본 하나로 한 달 반이면 쇠고기 버거 10억 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같은 양의 버거를 일반적인 축산물로 만들려면 18개월이 걸리며 소 50만 마리가 있어야 한다. 유전공학 기술이 사용되는 배양육은 역시 전통적인 육류와 같은 것인가 라는 의문이 있다. 세포 성장을 돕기 위해 사용되는 성분이나 화학물질이 다르며 오염이나 돌연변이 세포의 문제도 있다. 지금까지 미래식품 산업에 사용될 8가지 기술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수십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계란이 들어가지 않는 마요네즈인 비건일 수도 있고 녹두 단백질로 만든 액상 달걀도 판매를 시작했지만 첨단 식품기술 스타트업의 포부와 이상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 제조법과 생산 공정이 실제적으로 늘 비밀에 붙여지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슈퍼푸드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럼 20년 뒤 우리는 무엇을 먹게 될까? 약 20명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책에서 내놓고 있는데요. 과반수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배양육 사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 그러나 한편 더욱 맛있고 몸에 좋은 자연 상태에서 생산된 식품을 추구하는 경향이 병행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우리가 소비자로서 기억해야 할 것은 식품이란 가공 수준이 높을수록 우리 몸의 혈당 부하를 높인다는 사실과 가공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에 더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흥미진진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있고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 정보도 많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가피 교수의 신간 읽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